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고요. 네, 낙폭과대 문샷 프로젝트 오늘 8강까지입니다. 오늘 8강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1강부터 7강까지 강의했던 부분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복습 중요한 부분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증시 일정,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봐야 될 관심주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낙폭과대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꼭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분할 매수는 이제 정확하게 지수가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봉에서의 매매, 그 다음에 주봉에서의 매매. 주봉 매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찍을 적에 단기적으로 그 홀딩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의 그 기법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네.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피해야 할 업종이나 종목군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가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기법 중에서 무조건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할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개별 주식의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주식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피해야 할 낙폭과대주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낙폭과대주 매수 포인트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복습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봉, 주봉 다 배워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매수 포인트가 오는 주식들 있죠. 주봉에서 매수 포인트가 오는 주식들 중에서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서 매수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개별 악재. 네. 개별 악재가 있는 주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네.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식들은요. 주가가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막 70%, 80% 밀리고 반등은 약하고요. 옆으로 이제 낙폭과대 매수 자리가 와도 V자 반등 안 나고 옆으로 횡보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가 발생하는 주식들이 이제 배임, 그죠? 그 다음에 횡령, 자본 잠식. 자, 자본 잠식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죠.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피해야 할 낙폭과대주에서 이제 감사보고서 미제출하는 기업도 있어요. 네, 감사보고서. 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다. 네, 우리가 이제 요거는 낙폭과대주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할 적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년 3월달, 그죠? 매년이요. 매년 3월달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주가는 이제 막 빠져요. 그러니까 뭐 특정 일에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 리스트가 뜨면 그런 주식들이 특히 이제 3월달에 낙폭과대 주식들 중에서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은 추려내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그래서 3월달 되게 중요합니다. 네. 3월달에는 그냥 기술적 차트만 보고 이거 낙폭과대주네? 뭐 감사보고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하시고
감사보고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되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HTS에서 여러분들 뉴스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혹은 미제출. 여기다가 미제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언제 하는 거죠? 감사보고서 제출한 이제 기한에 한 2주나 3주 전에 하셔야 돼. 최대한 3주 전에요. 그러니까 3월 초, 네, 3월 초 중순까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출일, 우리가 이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분기보고서. 그죠? 그 다음에,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그죠? 4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은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네. 그러니까, 3월 초나 중순에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 이제 매년 나와요. 이 리스트가 뜨면 거기에 뭐 A, B, C 막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잡힙니다. 근데 이 주식들은 우리 이제 일봉상 RSI 30에 내려오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라든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는 걸 체크를 안 하고 매수하면 큰일 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6월 달에 이제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반기 종료 후 45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제 분기나 반기 보고서는 45일입니다. 45일. 네. 종료 후 45일.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 또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네. 그 다음에 10월에서 12월 감사 보고서. 네. 사업연도 종료 후에 30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종료되면, 네. 다음날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네. 그래서 다른 것은 볼 거 없고요. 네. 3월 달입니다. 3월 달. 3월 달이 상장 폐지 시즌이기 때문에 요 상장 폐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들, 뭐 실적이 좋던 뭐 상관없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기, 반기 보고서 분기 종료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자,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무죠. 재무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년 연속 적자. 그죠? 3년 연속 이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적자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투자할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없다.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이제 뭐가 돼요? 상장 폐지가 막 그런 건 아니고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악재가 있죠. 유상증자는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현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은행에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연구체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대출 일으키면 이자를 내죠.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 발행하면 이자를 지급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유상증자죠. 주주들 상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이자가 발생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유상증자입니다. 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유상으로 주식을 늘리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한 주당의 주가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는 하한가가 악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3자 유상증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상증자, 제3자는 특수인을 상대로 해서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주들은 큰 악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 3월 달이죠. 네, 3월 달 그러니까 12월 종료 후 45일 그죠? 다음 연도 이제 3월 한 말일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적정 의견이 나와야 돼요. 요거. 네. 요게 나와야 됩니다. 적정 의견이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적정 의견이 나오는 그런 주식들만 보셔야 돼요. 자, 부적정, 기업의 회계 기준 위반,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왜곡됐다. 이것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정 의견. 감사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의견 거절. 이거는 그냥 바로. 네. 의견 거절은 그냥 바로 거래 정지.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거절이 받은 회사들은 그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이제 소송해도 승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정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정지라든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피한다. 자, 우리가 이제 각 증권사에 이 주식을 딱 보시면요. 여기 코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명이 있어요. 이 앞에 이제 갖다 대시면 뭐 이렇게 10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증거금 100%.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 매매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제 증거금 100%짜리 주식. 그 다음에 관리 종목은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네. 관리 종목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감사 의견 거절 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되면서 거래 정지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 관리 종목은 이제 뭐 바로 상장 폐지 되지는 않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꼭 내가 어떤 주식을 관리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요. 관리 종목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꼭 관리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뭐, 불성실, 공시, 그죠?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 이렇게 되면, 그죠? 1년간 벌점이 15점 된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리 종목 지정 후 제출 기한 안에 10일 이내에 미제출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회생, 파산. 그죠? 회생, 파산되면 바로 이제 거래 정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도. 그죠? 부도, 은행 거래 정지. 그 다음에 해산 사유 발생. 그죠? 그래서 관리 종목이 지정 사유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관리 종목이에요. 되게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꼭 관리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HTS 현재가 창에서 코드 번호 종목명 있죠. 여기 이제 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관리라고 안 써 있고 이게 앞 글자만 돼 있어요. 증거금 100%는 증 100, 증 100. 그죠? 그 다음에 우선주요. 우선주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어요. 네.
우선주 거래량이 적다. 네. 자, 거래량이 적으면 어떻게 해요? 매수할 때나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고 매도하게 되면 급락하죠. 그래서 매수나 매도가 힘들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우선주들은 이제 뭐가 우선주죠? 여러분들 일반 주식에 비해서 배당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선주예요. 그래서 우선주 투자할 적에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우선주가 급등하게 되면 좀 안 좋아요. 네. 주식시장이 빠질 적에 우선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 주식들 한번 볼게요. 자, 포인트 모바일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자, 상장 폐지 사유를 자세하게 보니까요. 감사 의견 비적정, 조회 공시 요구. 뭐 요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거래 정지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3월 26일 날 장 끝나고 나왔죠. 네.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요. 자,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3월 22일 날 이미 뉴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낙폭과대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 2월 28일 보면요. 영업이익이 77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6,510%가 상승했어요. 네, 영업이익이 6,510%가 상승했는데 이미 감사보고서 지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거래 정지 되잖아요. 그죠? 20일 날 나왔다가 6일 만에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에요. 이런 것들 피하셔야 돼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보시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관리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매출액입니다. 30억 미만, 그죠? 매출액 30억 미만. 그 다음에 퇴출, 상장 폐지는 이 매출액 30억이 2년 연속 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손실. 재무제표 한번 보면 됩니다. 최근 4사업년도 영업 손실. 그러니까 4년 연속해서 손실이 계속된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주들이 있죠. 근데 특례 상장된 바이오주들은 좀 제외예요. 네. 그 다음에 관리 종목 지정 후 최근 연도에 영업 손실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본 잠식이에요. 자, 우리가 자본이 잠식되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가 자본이 100억이에요. 네, 100억인데 사업을 하면서 이 자본금 50%를 까먹어요. 네, 자본 잠식률이 50% 넘어간다. 그러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기, 그죠? 반기 자본 잠식이 자기 자본이 10억 미만이다.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반기 보고서 제출 기간 내에 내일까지 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기간 내에 못 하고 1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냈는데 이제 뭐 미제출한다거나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이런 의견 받으면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관리 종목들은 네, 언제 상장 폐지가 발생돼도 내일 당장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관리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즉시 상장 폐지. 부도죠, 부도. 네. 부도서액. 은행 거래 정지. 그죠? 네. 이제 감사 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부도예요. 부도. 네. 부도.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 상장 시 우회 상장 기준 위반. 그러면 이제 상장 즉시 폐지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 자,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배임 횡령. 요게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양전기가 이제 246억 횡령 뉴스 나왔죠? 4월 28일 날요. 그래서 바로 거래 정지되죠.
네, 8월까지는 거래 정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상장 폐지는 면했긴 해요. 면했긴 하는데 8월 달에 거래 정지가 제기가 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점하로 갈 수 있죠. 점 하나 이제 하한가. 배임행령 발생됐죠. 자, 이제 감사보고서 미제출, 관리 종목, 그 다음에 배임행령. 근데 이 배임행령은 이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관리 종목을 갈 수 있구나, 혹은 이 회사는 위험하구나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배임행령 사고는 인정하기 힘들죠. 발생된 이후에 늦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 2월 달부터 이미 거래 정지 됐죠. 8월 달에 제기되죠. 자, 이거는 이제 거래가 풀려도 급락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나마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시장이 상승장이면 좋은데요. 지금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돼서 장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 거래가 재기가 되더라도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배임행령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이미지 실추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일정이에요. 우리 이제 최근에 증시 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증시 일정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지수 하락 요인. 지수 하락 요인은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자,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뭐가 문제죠?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소비가 둔화되죠. 네, 소비,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죠.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자 늘어나죠. 그럼 가계에서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소비가 축소가 되고,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꺼리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높아져요. 그리고 은행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출을 해소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를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죠. 급등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5%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늦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못 잡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경기가 더 침체되고 물가 상승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긴축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물가가 언제 잡힐 거냐. 통화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완화되거나 정점에 찍으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그죠? 이게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증시 일정이 막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물가가 도대체 언제 빠질 거냐? 자, 물가가 빠질 수 있는 거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물가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유가와 에너지죠, 에너지. 유가, 천연가스예요. 유가가 하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더 돌파했던 게 유가가 안 빠지잖아요. 유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빠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시점은 유가에 달렸습니다. 유가. 자, 유가는 이제 거꾸로 보면요, 이렇게 유가가 이제 120달러대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120달러를 지속적으로 6월 달에도 이 120달러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은 완화 안 됩니다. 110달러를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돼야 돼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완화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우리가 이제 5월달 CPI 발표했죠.
미국 6월달 CPI요. 네. 지금 120달러 계속 있잖아요. 유가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완화 안 되겠죠. 그러면 7월달에 유가가 120달러 밑으로 110달러에서 최소 2주에서 3주 되면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긴축이 먹히고 긴축에 대한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6월 23일 날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 발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나라의 PPI 발표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26일 날 G7 정상회담 열려요. 네. 자, 증시 일정은 이제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하죠. 1분기 GDP 확정. 네. 그 다음에 PC 물가 발표하죠. 네. 그래서 6월 29일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 발표되는데 이게 이제 둔화되는지 둔화되겠죠, 그죠?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6월 달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29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에요. 자, 이거 환율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환율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자, 환율 상승하면 외국인 매도 나오잖아요. 외국인 매도 나오죠. 자, 외국인들이 뭘 팔아요? 자본 유출한 주식 팔죠, 주식. 주식을 팔아서 어디다 투자해? 국채, 안전자산. 우리가 안전자산은 이제 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요, 당연히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아서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에 투자해요. 최근에 국채가 3% 넘어가죠. 3%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3% 지속적으로 금리가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매도는 지속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8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4월 말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5월 달에, 5월 중순에 이제 환율이 1290원까지 올랐을 때, 이때 뭐였죠? 이때 지수가 저점이었죠. 자, 지금 이제 환율이요, 제가 봤을 적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환율을 왜 봐야 되나? 환율이 고점일 때 지수가 저점이에요. 저는 이제 환율이요, 앞으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10원에서 1320원 사이 오죠.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게 되면, 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매매하실 적이에요. 여기서 환율이 1310원이나 1320원 오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이 막 1조 원, 2조 원 막 매도가 나오고 지수가 급락하면 매수 못 하겠죠? 근데 환율이 고점이면 지수는 저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보고 매매하실 적에 환율이 급등하고 뉴스에서 환율이 안 좋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다, 그건 못 사겠죠. 근데 그때가 매수입니다. 오히려. 네. 매수예요. 그리고 최근에 6월 달에 환율이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잖아요. 6월 1일 날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샀어요. 왜 샀죠? 환율이 빠지면서, 환율 빠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주식을 오히려 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왜 외국인들이 샀냐면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샀어요.
다시 환율 올라가니까 다 팔죠. 네. 1조원 매도했던 게 한 번에 다 팝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셔요.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매도 나오겠지만 지수는 저점이다. 그러니까 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무서워. 지수가 폭락하면 무서워. 주식을 못 사죠. 남들과 똑같이 매매해서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계셔요.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면 RSI 70 올라오니까 이제 꺾이겠네. 꺾이면 이 환율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지수는 반등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우리가 제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2달 동안 말씀드리지만, 자, 요게 6월 중순에 코스피 저점 찍었죠. 이때 뭐였죠? 환율이 최고가였어요. 최고가. 그러니까 환율 보고 외국인 매도 보면 못 산다고, 여기서. 사야 될 자리에서. 자, RSI 내려왔죠. 이거 다시 한번 내려오죠. 자, 내려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온다, 뭐 이게 아닙니다. 요게 내려오면 주식을 사야 된다. 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제가 말씀드린 지수의 저점에서 주식을 갖고 계신 분 손절하면 안 되겠죠. 손절 타이밍이 늦었어요. 네, 손절 타이밍 늦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좀 예상을 하냐면요. 저는 만약에 2,400포인트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네, 코스피가. 그럼 매수합니다. 매수. 자, 오늘 2,400포인트 이하로 빠질 적에 환율이 1,300원 돌파할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때 사야 됩니다. 이때 사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길게 끌고 가시죠.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시면 2,400포인트를 이탈하죠. 만약에 이탈하면 손절 안 됩니다. 손절하시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주가는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코스피예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 뭐냐면 약간의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가 좀 저점이 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점이죠.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 역배열 추세 있으니까 61선의 저항 봤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700 제가 볼 때는 75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으셔요. 750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면 힘드시더라도 손절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거꾸로 사야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신용, 그다음 빚을 내서 혹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긴축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늘리면 안 돼요. 오히려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자, 위험자산이잖아요. 주식도. 그러면 자, 이때 만약에 내려오면 뭐가 되죠? 뭐 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장식 파트너의 주린이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어려울 적에는 이 주린이 특강을 좀 보시고 매매는 잠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식을 이미 많이 사신 분들은 주식 HTS 보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주린이 특강 강의 좀 들으시면 되고요. 주린이 특강은 50강을 무료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문자 나갈 거예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링크 나갑니다.
신현식 파트너의 주린이 특강 50강을 무료로 청취할 수 있는 링크 나가니까요. 그거 확인하셔서 주린이 특강 청취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1강부터 7강까지 말씀드렸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법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낙폭과대에 중에서 이 분할매수 되게 중요해요. 왜 분할매수 중요하냐면 보세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자, 800, 750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800의 반등이 나올지 700의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다 샀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졌다가 하면 손절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 코스닥 지수가 제가 이제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데 꼭 40%, 1,000만 원 사고 싶은 물량의 40% 사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요. 그럼 이 부분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대 하방폭엔 75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600만 원 사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죠? 자, 770원 이하로 낮아지죠. 그럼 반등률 때 매도예요. 하락장에서는요, 이렇게 매매 안 하면 큰일 나요. 원포인트 잡고 하락장에서 이제 깡통 나시고 한 번에 하루 만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락할 적에 풀매수, 신용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할 적에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한 번 나오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모아갔다가 평균 단가 맞추고 이때 한 번에 털어야 돼요. 매도도요. 매도도 기회가 하루나 뭐 이틀뿐이 안 줘요. 시장이 그렇게뿐이 안 줘요. 그러니까 매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890 코스닥 장 빠진다. 해제를 주식 비중 축소하고 인버스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주가 많이 빠졌죠. 자, 그리고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는 하락장에서는 과감하게 하락하다가 양봉 한번 나오면 각 팔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봉 매매. 자, 일봉 매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정배열, 주도주, 그다음에 역배열이 있어요. 네. 정배열, 역배열. 여기서 주도주, 테마주.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올라가서 쫙 빠질 때 기술적 반등. 네. 이런 것들 이제 최근에 이제 사료주가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주봉 매매. 자, 주봉 매매는 일봉 매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아갔다가 양봉 한번 나올 때 이제 물량을 터는 거지만 주봉은 쫙 사서 1개월 이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매, 그 다음에 관심주 이렇게 오늘 마지막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분할매수 어떻게 한다? 33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RSI 보조지표가 30에 내려오면 주가는 30%까지 빠진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자, RSI 보조지표가 30에 딱 봤을 때 10,000원이에요. 그럼 얘는 최대 얼마까지 빠진다? 7,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7,000원. 그러면 이제 뭐 기다렸다가 그냥 여기서 10,000원에 한 주 사놨다 기다렸다가 뭐 요때 사시든가 아니면 요게 이제 30포인트까지 밀렸다 갈지 10% 밀렸다 갈지 15% 밀렸다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5% 밀릴 때 1차 매수, 그리고 또 15% 밀리면 2차 매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자, 마이너스 15% 밀린 자리에 1차 매수하는 겁니다. RSI 30에 딱 찍었을 적에 주식을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30%의 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RSI가 30 왔을 적에 내가 1,000만 원을 몰빵해 버리면 이거 7,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분할 매수 안 하죠. 이 낙폭과대주는 분할 매수 안 하면 끝나요. 네. 자, 10,000원에 딱 들어갔다가 7,000원 빠졌어요. 내 손절했죠. 손절하면 더 올라가. 자, 그 다음에 10,000원에 RSI 30 내렸는데 한 주 사시고 7,000원까지 내려왔을 적에 1,000만원치 사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올라오죠. 네. 보통 이제 이 RSI가 30건에 왔을 때 10,000원이잖아요. 이 가격까지는 거의 빠졌다가 회복해줘요. 네. 거의 한 90% 정도, 80%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된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뭐 RS 이게 15% 밀린 자리 있죠. 그러니까 10,000원 기준에서 15% 밀린 8,500원이죠. 8,500원에 한 주 사시고 7,000원 빠지면 그냥 뭐 사고 싶은 물량 사시면 돼요. 근데 한 종목에 미수물빵 하시면 안 되고 원금이 30%. 네. 요거 무조건 이제 기본 전제는 분할 매수가 돼야 된다. 이 분할 매수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하락장이 중요한 거는 분할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를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 최대 30% 하락한 7,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 하락한 8,500원에 1차 매수한다. 자, 1차 매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1차에 뭐 30%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7,000원이잖아요. 여기서 30% 사셔도 되고 7,000원 내려오면 70% 사셔도 되고 그래서 3대 7 아니면 4대 6 그죠? 여기서 40% 사고 싶은 물량이요. 7,000원에 60% 사셔도 되고 5대 5 그래서 3, 7, 4, 6, 5호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것 같으면 이렇게 3, 7로 하시고 그냥 뭐 그렇게 뭐 하락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4, 6이에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의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차에 5대 5로 할지 4대 6으로 할지 3대 7로 할지 아니면 뭐 2대 8로도 있죠. 2대 8로 하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을 거로 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뭐죠? 저점인 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1차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네. 내가 1차 매수에 50% 샀어요. 올라가요. 그럼 그것만 차익 실현하고요. 뭐 40%인데 올라갔어요. 이것만 차익 실현. 아쉽지만. 빠졌을 적에는 요 순대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매도도 중요하죠. 자, 매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자, 매도는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모아 갔다가 양봉 하나 딱 나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자, 근데 끌고 가야 될 자리 있죠. 네. 길게 끌고 가는 거. 뭐 신한식 파트너 분할 매수 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단기로 갖고 갈지 좀 끌고 갈지 이거는 주봉상의 낙폭과대 오면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종목이 아니에요. 종목이 지수입니다. 지수. 자,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일봉상의 낙폭과대가 아니고 주봉상의 매수의 변곡이 왔을 적에는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가 어떤 자리죠? 주봉의 일봉의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의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지금 사신 분들은 짧게 수익 내는 게 아니고요. 길게 끌고 가십니다. 자, 앞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자, 유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110달러 밑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됩니다. 네. 그러면
6월 말부터 혹은 7월 달부터 유가가 110달러 안정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뭐가 있죠? 미국이 사우디 방안을 해요. 사우디 방안에서 이제 증산을 하겠다. 러시아 공급분을 회복하겠다. 그럼 유가가 확 빠지겠죠. 유가가 빠져야 인플레이션 완화돼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가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30에서 35%.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을 해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주봉상에 매수 포인트 오면요.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악재가 많고 인플레이션 뭐 좀 많지만 주봉에 매수 포인트 와서 주식을 사놓으면요. 이러한 악재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경험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주봉상의 이 매수 지수의 낙폭과대 온자리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코로나19 2020년 3월 16일이에요. 주봉 한번 보세요. 일봉의 종합지수예요. 종목에 보는 게 아니고 거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또 언제요? 그 다음에는 뭐 IMF. 그죠? 엄청난 위기 때 돌아봤지만 저점이다. 지금이 주봉상의 중장기 매수 변곡이다. 잘 모르겠죠. 그러면 뭘 사야 되겠죠? 삼성전자군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6만 1,000원 이하. 모아 가야 돼요. 6만 1,000원.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 사야 될 전이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6만 1,000원에서 5만 5천 원 안 내릴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오면 이건 중장기 끌고 가야 돼요. 중장기 매수 변곡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수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싸게 사서 끌고 갈 자리다.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 강화, 당연히 성장주 엄청나게 밀리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큰 그림들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분할 매수.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강에서 설명드린 토탈 소프트. 자, RSI가 30 내려왔어요. 자, 6,240원입니다. 마이너스 30% 밀리면 4,375예요. 자, 여기 2번이 얼마죠? 네, 4,350원이에요. 여기서 하면 되죠. 여기서 하면 수익 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히면 30% 밀린다. 기다렸다 30% 밀린 자리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15% 밀린 자리에서 사시거나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봉 주도주 낙폭과대 말고요. 저점에서 2배 올라와서 이 고점이 10,000원이에요. 저는 이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아예 10,000원이죠. 저점에서 2배 올라야 돼요. 테마해야 됩니다. 대장주해야 돼요. 후발주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70% 밀려요. 그러면 10,000원에서 70% 밀리면 3,000원이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3,000원. 최근에 이거 주도주 최근 고점 대비해서 70% 밀린 자리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80% 밀린 자리. 10,000원에 70% 밀린 3,000원. 80%면 2,000. 이렇게 분할하면서 어떻게 하죠? 5대5, 뭐 4대6, 뭐 2대8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했던 게 최근에 보시면 뭐 해상 TPC도 있고요. 고점이어서 그죠? 고점에서 70%, 뭐 60%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거 한일살입니다. 한일살. 네. 고점에서 이렇게 밀려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70, 80, 1차 매수, 1차, 2차, 3, 7, 뭐 5, 5 비중 조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자, 기준 뭐 삼성전자가 주봉에 매수 포인트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코스피다, 코스닥이 주봉선 매수 포인트 왔다. 왔어요. 맞습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자, 주봉 매수 포인트 오면 1개월 이상 끌고 간다. 자,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 악재,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 계속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악재가 부각이 되면 그리고 이런 악재들이 현실화되면 악재의 현실은 재료 소멸입니다. 이미 주가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부분은 제가 볼 땐 80% 이상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자, 건설주 주봉이요. 자, 1월 달에 주봉 저점 오고 주가 올라갔죠. 주봉 고점 주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면 종합지수가 지금 주봉상의 저점이에요. 저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8월 달에 주봉 저점 올라오고 반등 나왔죠? 10월 달 주봉 저점 오고 반등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다시 주봉에서 저점이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자, 현대기아차는 이제 세계에서 지금 세계 시장의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테슬라죠. 도요타에서 바뀌고 있죠. 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테슬라 1년에 100만 대 정도 팔고요. 현대기아차 24만 대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제 환율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관심주 대부실터주 갖고 나왔는데요. 대부실터주 이제 제가 설명은 좀 그렇고요. 이제 요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가 15만 원에서 10만 원 빠졌어요. 11만 원 빠졌어요. 유로 44,000원이죠. 저점이. 이런 것들은 4만 원대 그냥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 좋아져요. 턴하고 성장주죠, 성장주. 성장주 상승하려면 뭐죠? 인플레 완화돼요. 인플레가 완화되고 긴축이 완화돼야 성장주 섹터들이 갑니다. 뭐 카카오페이도 괜찮고요. 카카오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삼성전자도 괜찮아요. 잘 모르시면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마지막 강의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번 이상 꼭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